지난 6월 피자헛이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피자헛은 펩시코 산하의 얌 브랜즈가 소유하고 있었죠.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요. 이번 매각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피자헛은 오랫동안 얌 브랜즈의 포트폴리오에서 약점이었다. 피자계의 왕좌에 있었던 브랜드고 펩시코의 효자 역할을 했던 브랜드가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걸까요?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전 세계 사업을 사모펀드인 롱레인지 캐피탈에 15억 달러에 매각했고 중국 피자헛 사업은 얌 차이나에 12억 달러에 매각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꽤 놀랐는데요. 이 롱레인지 캐피탈의 정체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 장례용품 제조사, 광산용 합성 다이아몬드 업체, 헬스장 체인 같은 걸 들고 있는 곳인데 피자를 대중음식으로 끌어올린 68년 역사의 피자 브랜드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모펀드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뉴스에선 피자헛이 몰락했다, 얌 브랜드의 애물단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현재 글로벌 매출만 보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108개국 2만여 개 매장에서 연에 128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펩시코에서 이 피자헛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피자헛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피자헛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자헛은 1958년 댄 카니와 프랭크 카니 형제가 세운 곳입니다. 여긴 개업 첫날부터 잘 됐죠. 피자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손님이 많이 몰렸거든요. 이전까지 미국에서 피자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음식이었지만 1950년대 들어서는 서서히 미국 대중 음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피자헛도 미국화된 피자를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팔았고요. 피자헛은 개업 1년 만인 1959년에 바로 프랜차이즈화 됐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표준화 시스템을 초기부터 구축하면서 피자헛은 미국 전역에 퍼뜨렸죠. 1966년에 이미 미국에서 145개 매장을 운영했고 69년에는 증시에 상장했고요. 71년에는 전 세계 1,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미국 피자 산업의 지배자가 된 거죠. 이 시기의 피자헛 정체성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빨간 모자 모양의 로고, 그 모자를 그대로 딴 듯한 빨간색 지붕. 사실 피자헛의 로고는 모자가 아니라 이 피자헛 건물 지붕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빨간 부스, 빨간 플라스틱 컵, 빨간색 격자무늬 테이블보 등등 이런 것들이 피자헛 컨셉을 명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피자헛은 미국 내에서 가족들의 외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찾는 곳이다 보니 매장은 다른 피자집들보다 훨씬 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커다란 매장이 피자헛의 발목을 잡긴 합니다. 자, 1977년 피자헛은 3,4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카니 형제는 이 피자헛을 3억 달러에 펩시코에 매각하죠. 펩시코가 하필 피자헛을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코카콜라가 맥도날드에 자기네 콜라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본 펩시가 자기들도 이런 프랜차이즈 채널을 하나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피자헛을 인수했고 78년에는 타코벨, 86년에는 KFC를 인수하면서 펩시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면서부터 피자헛에도 경쟁자들이 나타납니다. 도미노와 리틀 시저스가 각각 배달과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피자헛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피자헛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광고 쪽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데이비드 노박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마케팅을 맡겼고 신제품 개발팀을 신설했죠. 데이비드 노박은 이제 일반적인 피자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2달에 한 번씩 신메뉴를 계속 만들어내기로 하죠. 이렇게 쉴 새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면 사람들은 질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왔나 하고 피자헛에 가게 되는 거죠. 이때 개발팀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베큐 피자, 치즈버거 피자, 러버스, 60cm의 초대형 피자 등등 엄청난 히트작들이 다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신제품 사이에서 정말 대단한 마스터피스가 하나 나옵니다. 95년에 출시한 스터프드 크러스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치즈 크러스트로 알려진 바로 그 피자 꼬다리죠. 이게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6주 한정 판매로 팔려고 했었는데 4주 만에 완판이 돼버렸고 이게 너무 잘 돼서 정식 출시하니까 첫 해에만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겨우 이 피자 꼬다리가 펩시코 주가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면서 펩시코 주가는 다음 해까지 무려 50%가 올랐죠. 또 전 세계 매장에서 스터프드 크러스트를 출시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도 일찌감치 시작했었죠. 94년에 피자넷이라는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쪽으로도 눈을 빨리 돌렸거든요. 당시엔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94년은 아마존도 이제 막 문을 연 때였으니까 굉장히 빨랐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인터넷 보급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자헛은 당시 혁신을 이끌던 브랜드였던 거죠. 자, 그런데 2000년대 들면서부터 슬슬 안 좋은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도미노 같은 배달 피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피자를 배달로 먹기 시작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피자헛의 발목을 잡은 진짜 문제는 피자헛의 매장 그 자체였습니다. 피자헛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으로 성장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주방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홀, 테이블,
주차장까지 갖춘 대형 매장이 대부분이죠. 손님을 응대할 직원들도 많이 필요했고 임대료, 유지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도미노는 처음부터 배달을 중심으로 살게 됐기 때문에 좋은 상권이 아니어도 되고 손님이 앉아 먹는 공간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피자헛은 이미 수천 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구조를 바꿀 수도 없었죠. 똑같은 $100를 벌더라도 남는 건 천지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펩시코는 97년에 KFC와 피자헛, 타코벨을 떼어내서 하나의 회사로 독립시킵니다. 이게 지금의 얌 브랜드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마케팅 천재인 데이비드 노박을 CEO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피자헛의 성공을 이끈 장본이니까 적절한 인사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자헛 지경을 전부 다 가맹점으로 전환해버려요. 피자헛은 워낙 큰 프랜차이즈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가맹을 해도 퀄리티가 유지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자면요, 이제 피자헛은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피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게다가 가맹점이 사실상 100%가 되면서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프로모션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주도 나타났죠. 예를 들면 본사에서는 신상 오븐을 들여놓거나 주문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데 점주들이 누적되면 이걸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어려워졌죠. 덕분에 직영 매장이 많은 도미노나 파파존스는 할인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피자헛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신제품 개발도 지지부진해집니다.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혁신이라 할 피자가 안 나왔거든요.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는데 그야말로 피자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미국 사람들은 냉동 피자를 사 먹기 시작했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 피자 퀄리티도 점점 좋아졌거든요. 이때 피자헛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매출이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피자헛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무제한 샐러드바가 대표적이죠. 손님이 줄어들어도 샐러드바는 계속 채워야 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폐기 비용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브랜드인 도미노와 파파존스는 빠르게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투자를 했죠. 특히 도미노는 2008년에 도미노 스트래커까지 도입하면서 주문 접수, 조리, 배달, 출발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줬고요. 물론 피자헛도 이쪽으로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집중한 소규모 매장을 수백 개나 만들긴 했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중간하게 운영했다는 겁니다. 피자헛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족과 함께 먹는 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형 레스토랑도 손에서 놓지 못했거든요. 기존의 대형 레스토랑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소형 매장도 함께 가져갔던 거죠. 두 가지 사업 모델을 유지하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피자헛도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못했죠. 그 결과 2017년 도미노의 글로벌 매출이 피자헛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도미노는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전 세계 소매 매출 기준 우리가 세계 최대의 피자 회사가 됐습니다. 피자헛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도미노는 그냥 배달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거든요. 한참 도미노가 맛없다는 평가를 받을 때 49년 된 레시피까지 싹 다 갈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했고 동시에 배달 인프라까지 탄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동안 피자헛은 점점 혁신과는 멀어졌죠. 스터프드 크러스트급의 히트작은 내놓지도 못했고요. 피자헛에서 온라인 배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게 2017년인데 이건 도미노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었죠. 결국 배달 경쟁에서도 완벽하게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패스트 캐주얼 피자와 아티장 피자들이 등장했거든요. 아티장 피자는 이탈리아 본토의 맛과 장인 정신을 강조한 피자인데요. 이런 고품질 피자 가게들이 좋은 피자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운 겁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피자는 레스토랑 음식이 아닌 테이크아웃 음식 취급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자 자체를 덜 먹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많이 찾았지만 그게 피자헛이 아닐 뿐이었죠. 팬데믹이 터지면서 피자헛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실적은 점점 떨어졌고 수익성이 낮은 매장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모기업인 얌 브랜드도 피자헛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피자헛 매장 1200여 개를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가맹 운영사 NPC 인터내셔널이 2020년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사유로 언급한 걸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와 함께 모회사인 얌 브랜드가 피자헛 투자에 소극성을 보였다. 피자헛이 롱레인지 캐피털이 매각되면서 피자헛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피자헛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표현하긴 하지만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피자헛은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하거든요. 피자헛 전체 매출의 19%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미국에서 피자헛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중국에선 아직 피자를 외식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피자는 외식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피자헛의 중국 사업만 12억 달러에 팔린 비결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피자의 위상이 변하면 피자헛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피자헛은 시대를 관통하던 브랜드가 시대 전환 타이밍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했지만 한 시대를 관통하던 성공 방식이 다음 시대의 성공까지 보장해주진 못한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등도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간 피자헛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마 앞으로의 피자헛은 우리가 아는 피자헛과는 꽤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